저는 외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29년 만에 이 집안을 뒤흔들 진짜 상속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등대나 받았네. 그래도 관광지라도 만들어라며 조롱받던 해양생물학 박사. 유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가운 각오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평생 순종적이던 외손녀를 이토록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부산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장 최도연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였죠. 자,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가족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교차했습니다. 큰아들 최민석 전무에게는 강남 본사 빌딩과 부산 공장, 48세인 큰애 삼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아들 최민호 국회의원에게는 압구정, 저택과 제주도 땅, 44세인 작은 외삼촌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최은주에게는 미국 LA의 부동산과 41세인 고모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라 화상통화로 참석했는데 화면 너머로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나의 이름이 아직 불리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외손녀 유나에게는 29세인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라서 외손녀라서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지만 할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아껴주셨으니까요. 특히 바다 이야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의 눈빛은 유독 반짝였습니다. 동해안 울진 앞바다의 외딴 섬. 그곳에 있는 낡은 등대의 관리권을 물려줍니다.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등대라도 받았네. 관광지라도 만들면 되겠다. 하, 역시 외손녀는 외손녀구나. 쯧쯧.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선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등대 관리 문서를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빛은 등대밖에 아니라 안에 숨겨져 있다. 파도의 노래를 들어라. 유나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유나야,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진짜 보물은 모두가 우습게 여기는 곳에 숨어 있지. 뭐야? 또 무슨 시 같은 소리 적어놨네. 큰애 삼촌이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튼 유나야, 등대 관리가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줄까? 작은애 삼촌의 제안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뇨. 제가 직접 할게요. 에이. 박사님이 뭘 아시나? 실무는 우리한테 맡기고.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이유도, 바다를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할아버지의 영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데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70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유나 양인가? 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정만호라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지. 노인이 건넨 낡은 봉투 안에는 바래진 지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나야, 바닷가 절벽에 귀 기울여라. 내가 찾을 것은 바다 위가 아닌 바다 밑에 있다. 그리고 조심해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편지를 읽는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에는 분명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가족들이 모인 한정식집. 평소라면 따뜻했을 가족 모임이 이날만큼은 차가운 심판대 같았습니다. 유나야, 솔직히 말해봐. 등대 관리가 뭔지나 알아? 41세인 고모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모, 저도 해양생물학 박사예요.
바다 일은 박사. 하아, 큰애 삼촌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뭐 대수야? 현실은 달라. 등대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아나? 맞아요. 전기세, 보수비, 인건비. 1년에 수억은 들어갈 텐데. 큰애 삼촌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유나를 향한 시선에는 동정 반, 무시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니까. 아이고, 우리 유나가 참 순진하네. 작은애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불쌍해 하신 거야. 사실 정이 없어서 뭐라도 주려고 하신 거지. 진짜 의미는 없는 거야. 그 말에 유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들어온 소리였거든요. 내 엄마가 없어서, 외손녀라서, 여자라서, 재산은 원래 아들들이 물려받는 법이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더욱. 큰애 삼촌의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고모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모의 남편이 화상통화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미국에서도 가문의 재산은 남자 쪽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유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나야. 큰애 삼촌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등대 관리권. 그냥 우리에게 넘겨라. 너 혼자서는 감당 못할 짐이야. 네? 사실 그 섬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어. 관광지로 만들면 꽤 돈이 될 텐데. 너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은 애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주고 수익 나면 너한테도 조금 줄게. 어때?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말이죠. 안 돼요. 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야, 이 애가 지금. 큰애 삼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학자 주제에. 돈 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진짜 고집세네.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낼 건데? 그건 제가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내 박사 월급으로 감당돼? 가족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에요. 유산. 하아, 그게 무슨 유산이야? 빚덩어리지.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젯밤 만났던 정만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양. 혹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나? 네. 조심해. 그들이 내게 등대를 포기하라고 압박할 거야. 절대 넘겨주면 안 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목소리의 유나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인가요? 내 할아버지가 왜 등대를 너에게만 물려줬는지. 그 이유가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돌아온 유나에게 가족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그냥 연구실에서요. 등대 일로 벌써 연락 와? 빨리 정리해야겠네. 작은 애 삼촌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등대 포기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거야. 법적 조치요? 유언이 부당하다고 소송 걸 수도 있어. 내가 할아버지를 조종했다고 하면 되거든.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전 집에 가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유나를 붙잡으며 큰애 삼촌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나야, 현실을 봐라. 넌 이 집안에서 그냥 거저먹는 존재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밖으로 나온 유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29년간 참아온 상처가 다시 한번 도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무엇을 감추신 거죠? 그 주말
유나는 곧장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협박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울진에서 작은 어선을 타고 1시간을 나가니 외딴 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도에 깎인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등대. 멀리서 봐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여기 내려줄게. 그런데 혼자 괜찮겠어? 60대 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등대 말야. 벌써 10년도 넘게 불이 꺼진 채로 있어. 밤엔 무섭기도 하고. 유나는 작은 배낭을 메고 등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녹슨 철문과 벗겨진 페인트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이런 곳을 저에게? 잠깐 가족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등대 입구에 다다른 순간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철문은 녹슬었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문 옆 작은 틈새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끽.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등대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작은 홈이 있었고 그곳에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것도 할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걸까? 열쇠 꾸러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라. 진실은 바다보다 깊은 곳에 있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등대에 지하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구석진 곳을 살펴보니 바닥에 철제 뚜껑이 있었습니다. 열쇠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뚜껑을 열자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놀랍게도 밀실 같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습기가 차 있었지만 구조는 견고했고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반에는 오래된 일지들과 해양, 지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일지를 펼쳐보는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1974년 7월 15일 드디어 발견했다. 이 해역 200m 지점에서 희귀 결정체를 확인했다. 색깔은 푸른빛이고 구성 성분이 기존에 알려진 어떤 광물과도 다르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과학적 조사 기록이었거든요. 1975년 3월 10일 정부 관계자들이 다녀갔다. 이 발견을 외부에 알리려 했으나 국가기밀이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그들은 이 자원을 어떻게 쓸 생각일까? 더 놀라운 건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1976년 8월 20일 외국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 회사들이 이 해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바다, 우리 땅의 것이다. 유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발견을 한 연구자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일지를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0년 12월 3일 드디어 정체를 확인했다. 이 푸른 결정체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일종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에너지 효율이 10배 이상 높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유나는 해양 생물학을 전공했기에 이 물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이었거든요. 1985년 5월 15일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 비밀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언젠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모든 것을 물려주리라. 마지막 기록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유나가 해양생물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 아이만이 이 비밀을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돈만 생각하지만
유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이제 때가 되었다. 유나는 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저에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 삼촌이었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어? 등대에 갔다며? 네. 빨리 나와. 지금 내려가는 중이야. 더 고집 피우면 정말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간 지켜온 이 비밀을 자신이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죠. 지하실을 나와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타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일지를 꼭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9년간 외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모든 상처가 이 순간만큼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아침, 유나가 연구실에서 할아버지의 일지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48세인 큰애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도 함께였죠. 유나야, 이제 그만 철없는 짓 그만두고 현실을 봐라. 큰애 삼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자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외삼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우리 말을 안 듣잖아.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무효 소송 서류야. 내가 할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조종했다는 내용이지. 유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긴 뭐가? 너만 등대를 받은 게 이상하잖아. 분명 할아버지를 꼬드겼을 거야. 그런 적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증거가 있어? 작은애 삼촌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44세 국회의원이 이런 일까지 직접 나서실 정도로 심각한 거네요. 유나가 비꼬듯 말하자 작은애 삼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애가 지금 뭐라고? 잠깐. 유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일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할아버지의 연구 일지예요. 여기 보면 유나는 1985년 5월 15일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 비밀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이게 뭔 소리야? 큰애 삼촌이 일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유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저에게만 등대를 주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또 무슨 헛소리를.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실 동료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유나야,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와봐. 무슨 일인데? 내가 보낸 해수 샘플. 이거 대박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유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연구실이요.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뭔지 확인하러요. 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유나는 이미 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양연구소에 도착하자 김준호 박사가 흥분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거 봐. 컴퓨터 모니터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결정체 구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등대 근처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발견된 거야.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일종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존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에너지 밀도가 15배 이상 높아. 15배요? 응. 그리고 이 푸른색 결정체. 이건 처음 보는 구조야. 만약 이게 상용화되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겠네요. 유나는 할아버지 일지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나야, 이거 어디서 발견한 거야? 정확한 위치를. 아직은 비밀이에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연구실을 나서는데 큰애 삼촌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유나야,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양연구소에 간 거 다 봤어. 등대에서 뭔가 찾았지?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외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할아버지의 유지예요. 유지. 하하, 내가 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른들이 처리할 일이야. 어른들요? 유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29년 동안 저를 여자라서, 외손녀라서라며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어른들이라고요? 야, 이 애가 지금. 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만호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외삼촌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 할아버지가 예상한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피해. 그리고 절대 혼자 등대에 가지 마라.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구실 앞에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유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저도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등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연구실 생활도 끝날 줄 알아라. 큰애 삼촌 유나는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9년간 참아온 모든 굴욕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죠.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나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한 유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해양, 드론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뽑혀져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유나 박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연구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밤사이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유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게 하필 어젯밤 시스템 점검으로 꺼져 있었어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를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다고 하네요. 점심시간, 유나가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왜요? 어젯밤 일. 사실 나도 압박을 받았어. 압박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외삼촌이라는 분이 연구소에 큰 후원을 해왔대. 그런데 내가 계속 고집 피우면 후원을 끊겠다고 했어. 유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이제 연구소까지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 자료들 다 없어진 거예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료마저 등을 돌린 거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유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유나 박사님, 당분간 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휴직요? 왜요? 요즘 사적인 일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적인 일이라뇨? 가족 간 재산 분쟁 때문에 연구소가 곤란해지고 있어요. 후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유나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큰애 삼촌이 연구소 이사진과 후원사들에게 압력을 넣은 거였죠. 만약 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계약 해지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의 핸드폰이 연신 울렸습니다. 큰애 삼촌이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냐? 외삼촌. 연구소에서 잘렸지?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계속 고집 피우면 아무도 널 채용하지 않을 거야.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돈 앞에서 감정이 무슨 소용이야? 등대 포기하고 우리한테 넘겨라.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유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현관문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유나 씨, 미안해요.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어요. 갑자기요? 어떤 분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겠다고 하셔서.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뻔한 수작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막막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만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힘들지, 할아버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할아버지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어. 노인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과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상자금이야. 그리고 이 열쇠는 내 할아버지가 마련해둔 안전가옥 열쇠지. 안전가옥이요? 압박이 심해질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곳이야.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계획을 세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포기하는 게. 포기? 정만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50년간 지켜온 걸 지금 포기하라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너희 가족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그 등대 주변 해역을 노리고 있거든.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이요? 응. 내 외삼촌들은 그냥 돈에 눈이 먼 거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들이야. 한국의 에너지 자원을 헐값에 넘기려고 하고 있어.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할아버지가 왜 저에게만 등대를 맡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유일하게 진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안전가옥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나는 진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9년간 당한 모든 굴욕을 이제는 되갚아줄 때였거든요. 핸드폰에 또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까지 빼앗겼는데도 정신 못 차리냐? 마지막 경고다. 큰애 삼촌 유나는 메시지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 좋아요. 저도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안전가옥에서 지낸 지 일주일. 유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를 토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죠. 먼저 유나는 신뢰할 만한 해양연구진을 따로 모았습니다. 대학 후배 3명과 정만호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퇴직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유나 선배,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후배 이민수가 해저 탐사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20배는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발견하신 건데,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셨던 거죠. 퇴직 연구원 박철수 박사가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학술지에 발표해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뭐죠? 너무 위험해. 이런 자원이 공개되면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달려들 거야. 유나는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숨겨두면 외삼촌들이 외국 기업들에게 헐값에 넘겨버릴 거예요. 그날 오후, 유나는 마침내 등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연구진과 함께였죠. 해저 정밀 탐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등대에 도착해 지하실로 내려가니 할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계도 같은데. 벽 깊숙이 숨겨진 금고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해저 광물 채굴 시설의 설계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선배, 이 설계대로 하면 환경 파괴 없이 채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원을 캐내는 게 아니라 다다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연구팀이 해저 드론을 띄워 정밀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에는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등대 앞 절벽 아래 200m 지점에 거대한 수중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반짝이고 있었던 거죠. 선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소름 돋죠? 동굴 안으로 드론을 더 깊숙이 보내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벽면 전체가 푸른 결정체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거대한 보석, 동굴 같았습니다. 이건 수백억 달러 가치가 넘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등대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유나야, 나와 48세인 큰애 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는 작은애 삼촌과 함께 정장 입은 외국인 남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해요? 일단 자료부터 숨겨요. 유나는 재빨리 드론을 회수하고 영상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삼촌,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가 꼭 알아야겠냐? 아무튼 이제 그만 고집 그만 피우고 등대 관리권 넘겨라. 외국인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미스 윤,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가진 등대 주변 해역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요? 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시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억 원이었거든요. 어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큰애 삼촌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이건 단순한 등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자원이 숨어 있는 곳이거든요. 외국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발견했군요. 발견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섞였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런 자원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유나는 준비해온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유나가 꺼낸 건 외삼촌들과 외국 기업들 간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가 미리 조사해서 구해온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큰애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삼촌들이 벌써 6개월 전부터 외국 기업과 계약을 준비하고 계셨더군요. 할아버지, 장례식 전부터요. 그건,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자원 채굴권을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넘기기로 되어 있네요. 외국인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자원을 이렇게 헐값에 넘기려고 하셨던 거군요. 야, 유나야. 이제 그만하세요. 유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등대는 절대 넘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내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뭐라고? 국정감사 자료로도 제출할 거고요. 작은애 삼촌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노린 한 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텐데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큰애 삼촌이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외삼촌이 하실 거예요. 그날 밤 유나는 연구팀과 함께 첫 번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어요. 외국 기업들을 물리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유나는 등대 지하실에서 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여기 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후배 이민수가 벽면을 두드리며 소리 차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이네요. 할아버지께서 또 뭔가를 숨겨두신 것 같아요. 유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열쇠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열쇠가 벽면의 작은 자물쇠와 맞았습니다. 철컥, 벽이 열리면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발견했던 연구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무슨 박물관 같은데요?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었죠. 유나는 첫 번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몇 명의 남성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는데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젊으셨을 때가 있으셨구나.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7월, 독립군, 비밀통신망 구축 완료. 좌로부터 김일성, 최도현, 박찬호, 이승만. 선배, 이거 봐요. 이민수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기밀문서였는데 놀랍게도 번역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기밀문서, 동해안 비밀통신기지 수사보고서, 울진 앞바다 등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들의 비밀통신망이 발견됨. 이들은 등대의 불빛을 이용해 암호를 전송하고 있었으며 중국 및 러시아의 독립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더 깊숙이 들어가니 낡은 무전기와 암호표, 그리고 두꺼운 일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15일, 오늘 일본군이 등대 주변을 수색했다. 다행히 지하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겠다. 1944년 8월 10일, 해방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이 비밀 기지의 존재를 후세에 알려야 한다. 언젠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1945년 1월 20일, 일본군의 수색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동료 김일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나 혼자서라도 이 기지를 지켜야 한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선배,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이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그린 것이었는데 등대를 중심으로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통신망 지도네요. 맞아요. 등대에서 시작해서 부산, 포항, 강릉까지 이어지는 해상 통신 루트예요. 그런데 지도 아래 숨겨진 서류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해방 후 계획서 마이너스 1945년 5월 작성. 일본이 물러간 후 이 등대 주변 해역에서 발견한 특수 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조선을 건설한다. 이 자원으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독립국가를 만든다. 할아버지께서 벌써 그때부터 이 자원의 중요성을 아셨던 거네요. 더 놀라운 건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 자원을 전쟁 물자로 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평화를 위해 보존하기로 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이 자원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것이어야 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제 진짜 재건이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 이 비밀을 공개할 때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이 자원을 지켜오신 거였죠. 마지막 서류는 최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제 유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가 되었다. 그 아이만이 이 역사적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돈에 눈이 먼 가족들과는 다르게 유나는 진정으로 바다와 조국을 사랑한다. 유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가 80년간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알려라. 하지만 조심해라. 이 진실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다. 유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등대를 물려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선배,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에요. 맞아요. 단순한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이 깃든 유산이었던 거예요.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유나야, 혹시 등대 지하에서 또 뭔가 찾았냐? 네, 할아버지.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내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살아있는 친일파 후손들과 외국 세력들이 손잡고 있어. 이 역사가 공개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많거든.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복사해둬. 그리고 믿을 만한 언론사와 역사학자들에게 연락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전화를 끊고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가 80년간 지켜온 진실을 이제 자신이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선배, 정말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3개월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국제해양에너지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9세인 유나는 단상 위에 서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과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해양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등대 전경과 함께 동해에 숨겨진 도석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등대는 단순한 항해 시설이 아닙니다. 8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역사의 현장이자 미래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할아버지와 동료,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통신 기지였습니다. 제 할아버지 최도연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등대의 불빛으로 암호를 전송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는 신비로운 푸른 결정체의 3D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에너지 효율이 20배 높은 신물질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혁신적인 해저, 채굴 시스템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에너지 모델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진짜 메시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철학입니다. 화면에는 등대 주변에 건설된 새로운 시설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친환경 심해 광물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와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둘째, 지역 어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중석 한쪽에 앉아있던 울진 지역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약속대로 그들의 삶이 정말 나아졌거든요. 셋째,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는 등대 옆에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기념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등대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해를 돕는 불빛이 아닙니다.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자유의 빛입니다. 화면에는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전기 조명이 아니라 수십 년의 한과 희망이 응축된 빛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몇 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로 큰애 삼촌과 작은애 삼촌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놀랍게도 고모와 사촌 한 명이 마음을 바꿔 도와주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실제로 큰애 삼촌도 며칠 전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걸 너를 통해 알게 됐다. 미안하다. 그날 밤 등대에서 열린 축하 행사, 지역 주민들과 연구진,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41세인 고모가 미국에서 특별히 날아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고모, 사실 난 의사로서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역사와 미래를 모두 살렸구나. 큰애 삼촌과 작은애 삼촌도 어색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48세인 큰애 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만 보였는데 내가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구나. 44세인 작은애 삼촌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정치적으로도 도울게.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9년간 외손녀라는 이유로 소외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유나는 혼자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설치된 현대식 등대 불빛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만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옆에 다가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모든 건 내가 해낸 일이야. 용기를 낸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나의 머리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진짜 빛은 등대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고 했지? 내가 그 빛이었구나. 유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빛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빛으로 만들겠어요. 등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정의의 빛이었습니다. 29세의 외손녀가 시작한 작은 반항은 결국 온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희망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